슈퍼푸드 항암식품 1위. 브로콜리에 대한 칭찬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식단에도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일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요. 이 완벽해 보이는 채소의 숨겨진 이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브로콜리가 왜 그렇게 좋은 건지, 또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가장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네, 저희 앞에는 지금 브로콜리의 영양학적 가치를 다룬 자료부터요. 갑상선 질환이나 소화 문제가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경고하는 기사들, 네. 그리고 대부분 버려지는 그 줄기 있잖아요. 네, 줄기. 그 줄기의 놀라운 효능과 또 올바른 세척법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익숙한 식재료에 예상치 못한 반전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브로콜리의 그 화려한 이력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그냥 좋은 채소 수준이 아니라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최고의 항암식품 1위로 선정했다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 타이틀인데요. 맞습니다. 그 명성의 중심에는 썰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있습니다. 아, 썰프라판이요? 네. 이게 뭐냐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썰포라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거의 걸어 다니는 종합 영양제 수준이에요. 맞아요. 면역력에 좋은 비타민C는 레몬의 2배,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K, 임산부에게 특히 중요한 엽산, 장 건강을 책임지는 식이섬유까지 정말 부족한 게 없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어쩌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억울한 사실이요? 바로 우리가 늘 버리는 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꽃봉오리만 먹고 그 단단한 줄기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버리시잖아요. 당연하죠. 저도 늘 그렇게 하는데요. 딱딱하고 맛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버리는 바로 그 줄기에 핵심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 꽃봉오리보다 무려 4.5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잠깐만요. 4.5배요? 네, 4.5배요. 그럼 저는 평생 돈 주고 사와서 가장 영양가 높은 핵심 부분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던 거네요. 이거 거의 배신감 드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배신감을 느끼시는 게 당연하죠. 심지어 비타민C랑 노화 방제에 좋은 베타카로틴 함량도 줄기가 더 높고요. 식이섬유도 훨씬 풍부해서 장 건강이나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와... 영양사들이 왜 줄기를 숨겨진 보물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와, 평생 줄기는 버렸는데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마냥 좋게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이번 탐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갑상선이요? 항상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알던 브로콜리가 갑상선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니.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라 좀처럼 믿기지가 않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브로콜리나 양배추, 케일 같은 이런 십자화과 채소에는 공통적으로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고이트로겐. 네, 이 성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재료인 요오드가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합니다. 아, 그러니까 호르몬 공장에 원료가 공급되는 걸 중간에서 차단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브로콜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분들에게는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서 상성이 안 맞는 식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중요한 구분인데요. 네, 맞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호르몬 생성이 더 억제될 수 있으니까요. 자료에 따르면 피로감, 추위를 심하게 타는 증상, 이유 없는 체중 증가, 부종, 집중력 저하 같은 기존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그럼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이라면 브로콜리 말고도 피해야 할 블랙리스트가 더 있겠군요. 네,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 무, 청경채가 있고요. 의외로 콩으로 만든 두부나 두유, 그리고 땅콩이나 캐슈넛 같은 일부 견과류에도 이 고이트로겐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두부랑 두유도요. 네, 그러니 갑상선 기능이 좀 약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드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죠. 갑상선 문제는 생각도 못했네요. 그런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더 공감했던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어떤 거죠? 브로콜리 먹고 나면 속이 좀 더부룩하고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복부 팽만과 가스입니다. 하하, 네.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명확한 과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라피노스, 스타키오스와 같은 우리 몸에 소화 요소가 없는 그런 당류랑 풍부한 섬유소가 들어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 당이요? 그렇죠. 이 성분들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대장에 사는 수많은 장내 세균들이 이걸 발견하고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달려들어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즉, 발효시키는 거죠. 아, 이 발효 과정에서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심지어는 지독한 냄새를 유발하는 유황가스까지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장 속에서 작은 가스 공장이 돌아가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가스 공장이요. 어쩐지 제 주변 동료 몇몇은 거의 중화학 공업단지 수준이던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특히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이 증상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브로콜리가 오히려 하루 종일 불편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슈퍼푸드인 줄만 알았던 브로콜리가 항암 성분의 보고인 동시에 갑상선과 장에는 부담을 줄 수 있는 두 얼굴의 채소였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가 이 채소를 제대로 길들이는 법, 그러니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피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정리해보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익혀 먹는 것입니다. 아, 익혀 먹는 것. 네. 앞서 말씀드린 갑상선 문제를 유발하는 고이트로겐 성분은 열에 매우 약해서 가열하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2, 3분만 데쳐도 30%에서 50% 이상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 데치기만 해도 위험성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군요. 그럼 아까 말한 그 가스 공장 문제도 좀 해결이 되나요? 네. 가스를 유발하는 난소화성 당류도 열 처리를 하면 일부 구조가 변하면서 분해가 쉬워지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데치거나 쪄서 섭취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고 속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채소는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된다. 특히 비타민C 같은 건 열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괜찮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균형의 문제죠. 물론 비타민C처럼 열에 약한 수용성 비타민은 일부 손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비타민 A나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영양소는 기름에 볶거나 오일 드레싱과 함께 섭취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져서요. 체내 흡수율이 오히려 몇 배나 높아집니다. 아, 오히려 흡수율이 높아지는군요. 네, 그래서 핵심은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것입니다.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정도로 살짝 데치거나 볶는 것이 영양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 양 조절이겠네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데친 브로콜리를 기준으로 하루 100g에서 150g, 대략 한 컵 정도 분량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한 컵 정도? 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매일 드시기보다는 섭취 횟수를 주 2, 3회 정도로 조절하고 다른 채소와 번갈아가며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즉 음식 조합도 중요하겠어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던데요. 예를 들어 갑상선 건강이 좀 걱정된다면 브로콜리의 단점을 보완해줄 아군 같은 음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으로 보완해주는 거죠. 아, 상쇄시키는 거군요. 네, 미역,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종의 상쇄 전략인 셈이죠. 소화가 불편한 분들은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이 있겠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가스를 많이 만드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나 콩, 탄산음료 같은 음식과 브로콜리를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앞서 말한 그 장소 가스 공장이 과부하에 걸려서 더 활발하게 돌아가겠죠. 마지막으로 꼼꼼한 세척이 빠질 수 없겠네요. 브로콜리는 그 빽빽한 모양 때문에 씻기가 정말 까다로워서 저도 늘 찝찝했거든요. 네, 그 빽빽한 꽃봉오리 사이에 잔류농약이나 아주 작은 벌레 같은 이물질이 끼어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세척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뭔가요? 통째로 흐르는 물에 대충 헹구는 건데 이래서는 겉만 씻기는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씻을 수 있죠? 우선 먹기 좋은 크기로 작은 송이로 나눕니다. 그리고 넓은 그릇에 물을 받아서 브로콜리를 거꾸로
즉 꽃봉오리가 물에 잠기도록 담가두는 겁니다. 아, 거꾸로요? 네, 약 10분 정도 두면 닫혀있던 꽃봉오리가 살짝 열리면서 속까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물에 식초나 소금을 조금 풀어주면 소독 효과도 있고 이물질이 더 잘 빠져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잘라서 10분 정도 거꾸로 담가뒀다가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헹궈주면 완벽하겠군요. 맞습니다. 단 너무 오래 담가두면 비타민C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물에 녹아 빠져나갈 수 있으니 10분 정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결국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식재료였습니다. 그렇죠. 영양의 보고인 줄기는 이제부터 꼭 챙기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조리법과 섭취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름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내 몸의 신호를 잘 관찰하고 그에 맞춰 식단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가열이 고이트로겐 같은 위험 요소는 줄여주지만 비타민C처럼 열에 약한 영양소는 일부 손실시킨다는 딜레마를 확인했습니다. 반면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인 비타민 A의 흡수율은 오히려 높아지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이상적인 브로콜리 조리법은 무엇일까요? 안전성을 위해 5분간 찌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타민C 보존을 위해 2분만 살짝 데치는 것일까요? 혹은 비타민 A 흡수를 위해 기름에 살짝 볶는 것일까요? 안전성과 영양소 보존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그 지점을 직접 찾아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식탁에 던져진 새로운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